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는 이유. 자기 인생에 전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보다 남이 더 행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거리와 고민, 문제가 산적한 자신과 달리 다른 사람은 늘 넉넉하고 여유 넘치며 행복해 보여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행복은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샤르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가지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 곳의 풍경을 부러워하며 그곳의 시선을 빼앗기느라 바로 눈앞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직장인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학생은 숙제나 시험이 없는 직장인을 부러워합니다. 중년은 나이 어린 청년을 부러워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하고 청년은 중년의 성숙함과 안정된 생활을 부러워합니다.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교와 부러움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갖지 못한 것을 탐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놓쳐버린 고기가 제일 크고 얻지 못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맹목적인 부러움은 종종 번뇌와 고통, 불행감만 가득 안겨줍니다. 한 청년이 남들처럼 번듯하지 못한 자신의 삶 때문에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을 데리고 사람들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 잃어버렸거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 있는 사람은 우정을 바랐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를 갈망했으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귀중한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네. 다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잊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뿐이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렬한 부러움과 질투를 느낍니다. 문제는 자신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행복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사람의 정원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의 정원에 핀 호접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영영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의 행복에는 확대경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행복은 축소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은 축소해서 보지만은 자신의 불행은 늘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삶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괴롭고 짜증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자가 직업군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자기 직업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업가는 수백만 위안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행복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오늘 주머니가 좀 두둑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부럽습니다. 안정적이고 골치 아픈 일도 많지 않으니까요. 금융기관에 다닌다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고소득의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이 같은 반응에 울분을 토합니다. 알고 보면 좋을 것도 없어요. 매일 감옥 같은 창과 안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돈을 만져야 하는 걸요. 혹시라도 착오가 생기면 그야말로 심장이 쿵 떨어져요.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일이니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지요. 공무원, 그것도 한 기관의 장이라면 돈과 명예를 전부 가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 기관의 부국장으로 임명된 한 남성은 행복에 대한 질문을 꺼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투를 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있나요? 까딱 잘못하면 부패다, 부정이다 하며 얽히기 쉬워서 행실 하나하나까지 조심해야 하는 걸요. 게다가 위계 체계도 엄격해서 윗사람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차라리 아무 직업도 없는 편이 낫겠다 싶다니까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교사를 취재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에 확실한 노후 보장, 1년에 2번 방학까지 있는 교사라면 누구보다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연구 실적에 대한 부담이나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취재를 마친 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참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알고 보면은 말 못할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떨쳐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면 여태껏 알지 못했던 행복이 보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합시다. 하버드 행복 노트.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전부 비슷하지만은 불행한 가정은 제 각각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도 모두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가 많은 까닭은 자신의 불행만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남을 내가 부러워하는 만큼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격언에는 사람은 언제나 높은 곳을 목표로 삼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점점 자신감을 잃고 이유 없는 박탈감에 분노까지 침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좀 더 투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살아간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은 자기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기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위만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신의 현실에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망감이 쌓이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지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줄곧 아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도 금물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지거나 헛바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 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비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와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래와 비교하며 감사함과 자족감을 배운다면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잘 활용하면 삶의 지혜가 됩니다. 단, 비교의 목적은 자기 개발과 만족이어야 합니다. 비교 후에 얻어지는 것 없이 무조건 불쾌한 감정적 반응만 남는다면 바른 비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에서는 아래를, 일에서는 위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동시에 더 나은 실적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할 때는 지금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조차 갖지 못한 이웃들을 생각해 봅시다. 펑펑 쓸 만큼 풍족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없고 호화로운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바람을 피할 따뜻한 집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끔은 짜증나고 힘들게 해도 가족 모두가 별탈 없이 함께하고 있다면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래를 바라보고 비교하면 지금 건강한 것, 가족 모두 편안한 것, 심지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조차 전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일에서는 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작은 성과에 지나치게 들뜨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보다 뛰어난 동료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자기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위와 아래를 균형 있고 바르게 비교하면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비교가 아닌 살리는 비교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행복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샤하르가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균형 잡힌 비교 의식이 아닐까요?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를 적절히 병행할 때 우리는 겸손과 도전의식, 자족할 줄 아는 마음과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덫, 맹목적인 비교. 요즘 사람들은 피곤에 빠져 삽니다.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97%가 만성적인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는 것이 피곤하다는 말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원을 파고들면 의외의 답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를 바라는 욕심, 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고 싶은 욕심, 체면을 살리고 싶다는 욕심 등 많은 사람이 이런 수많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극도로 피곤해하면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에드 디너 교수는 만약 우리가 기대와 바람, 욕망을 점차적으로 줄인다면 훨씬 쉽게 만족을 얻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맹목적인 비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맹목적인 비교가 끊임없는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교 대상과의 격차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복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작품 목걸이는 인간의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마틸드는 평범한 하급관리 아내로 생활은 비록 풍족하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영식 많은 그녀는 화려한 귀족 생활을 꿈꿨기 때문에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틸드는 귀족의 무대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화려한 부인이 되고 싶었던 그녀는 부유한 친구에게서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걸고 설레는 마음으로 무도에 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틸드는 아쉬운 한숨을 쉬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참을 울며 불며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마침내 빚을 모두 청산한 뒤 마틸드는 10년 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사실 그때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마틸드는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고 싶지 않다는 욕심과 허영심의 대가를 무려 10년에 걸쳐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맹목적인 비교 의식과 허영심이 없었더라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녀를 어리석다며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녀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비교의식에 빠지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는 어리석은 모습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고 난 뒤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차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을 만큼 집과 직장이 가깝거든요. 게다가 회사까지 가는 길엔 양옆에 나무가 쭉 늘어서 있어서 매일 살림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에 내게는 출퇴근길이 늘 즐거운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차를 샀냐고요? 친구들과 만나거나 동창회 모임이 끝나고 난 뒤 다들 각자 차를 타고 돌아갈 때 나 혼자 도로변에 서서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웃긴 게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차가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왜 없나 하는 비교의식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샀습니다. 꼭 표를 해석이라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찝찝하고 허무하기까지 하더군요. 남들에게 보여줄 때의 쾌감은 잠시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불쾌한 감정을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남과 자신을 맹목적으로 비교합니다. 집, 자동차, 지위, 외모, 그리고 남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느껴지면 삶의 모든 즐거움을 무시한 채 오로지 그 간극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신을 남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건강과 가족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건강이 최고의 복이고 가족이야말로 마땅히 아껴야 할 마음의 피난처이며 진실한 우정이야말로 끝까지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무임을 깨닫습니다. 어느 사학가가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조건과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할 뿐 문화적 소양이나 성품, 자기 수련 정도는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수록 껍데기만 화려해지고 속은 텅 비어간다. 맹목적인 비교를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괴로워질 뿐입니다. 지금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혹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조건 남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사람이 가진 명예나 물질, 지위는 모두 나와 무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만족하는 비밀을 깨우치면 더 이상 맹목적인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비교가 그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행복은 인생의 가치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자 모든 목표의 최종 목표입니다. 맹목적인 비교는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립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나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라.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러나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사흘에 행복한 강의가 학생들로 늘 만원을 이뤘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쩌면 하버드의 대학생들은 뭐든지 훌륭하게 해내야 하고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누구보다도 강했기에 더더욱 마음의 행복을 갈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샤르는 세계 순회 강연 중에 여러 훌륭한 인물을 제쳐놓고 오프라 윈프리를 가장 많이 자주 언급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진행자로 그녀의 토크쇼는 매주 3,300만에 달하는 시청자를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게 할 정도였습니다. 2009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 배경을 알고 나면 그녀가 이토록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는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나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살면서 온갖 구박과 인종차별을 받았으며 부모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마약에 손을 댔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끔찍하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프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한 방송국에서 진행자로 일했는데 얼마 안 돼 외모가 못생기고 방송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커리어 방향을 뉴스가 아닌 대담 프로로 돌렸습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신의 특성을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고 마침내 오프라는 자신의 열정과 정력을 마음껏 쏟을 수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훌륭한 진행자로 우뚝 섰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반드시 미래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편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프라는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의 자신을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래야 지금 자신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신을 예전의 자신과 비교하고 현재를 과거의 과거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자신의 과거가 되면은 삶은 훨씬 풍성하고 행복해집니다. 해밍웨이는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과거의 자신보다 뛰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승패가 없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맹목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승패를 논하고 싶다면 겨뤄할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호주 시드니 동부의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켈럽 일도 잘하고 수입도 많지만은 그는 늘 위축된 기분을 덜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5년 만에 겨우 팀장을 달았습니다. 자신보다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자기 밑에서 일하기도 했던 동료는 현재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고민을 거듭한 그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의사는 먼저 과거의 경험부터 이야기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케일럽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고등학교를 종퇴하고 외지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다가 호주까지 오게 된 일련의 과정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저는 네버넌 사람이 격려하는 마트에서 물건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장이 저에게 풀을 뽑으라고 시켰는데 제가 뜨거운 태양 아래 풀을 뽑는 동안 사장은 옆에 앉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친 후 그는 제게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이 미지근한 물 한 병만 툭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기분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꼭 거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차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사장은 매우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뚝하면 욕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온몸이 녹초가 돼서 그저 눕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을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죠. 작은 부서의 팀장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힘든 일도 별로 없고 상부에서 압박을 주지도 않거든요. 부하 직원들도 저를 잘 따르는 편이고요. 가끔은 애들 데리고 놀러 가거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캘럽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성공하고 행복한 것은 과거에 그만큼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작가 빙신의 말대로 사람들은 성공의 꽃만 보고 지금의 아름다움에 감복하며 부러워할 뿐 그 꽃이 씨앗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의 피땀을 흘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기를 때 들인 노력과 고생은 간과한 채 풍성이 달린 열매만 보고 그를 부러워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비교는 자기 자신에게 자괴감과 고민만 안겨줍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자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과거의 발자국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미래의 행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내일을 바라봅시다. 하버드 행복 노트. 중국의 작가이자 방송 진행자인 러지아가 말했습니다. 비교의식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럼에도 비교할 것을 멈출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세로로 비교하지 말고 가로로 비교하십시오. 자신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좋아졌어도 다른 현재 사람의 상황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갑자기 사라지고 맙니다. 남이 어떻든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허영심에 묻혀버린 행복.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허영에 찬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멸시와 어리석은 자의 경탄, 아부하는 자의 숭배를 받으며 결국 자기 허영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상 허영심을 아예 없애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9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 90을 대부분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의 30년은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적과 학력을 비교합니다. 중간의 30년은 한창 일할 나이로 이때는 경제력과 지위가 비교거리가 됩니다. 마지막 30년은 노년의 시기인데 여전히 자녀들과 얼마나 잘 사는지 자신은 또 얼마나 건강하게 오늘 사는지를 두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는 자신이 주변 사람보다 낫기를 가장 두각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갈망에 허울 좋은 허영심을 채우는 것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어느 주말 폴과 루이스 레웨는 야외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장뜩 들뜬 루이스는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괜찮은 옷 한 벌을 사본 적이 없어. 당신 마셀로 씨 부인 봤지? 매일 다른 옷을 입고 다니잖아. 알고 보니 마셀로 씨가 매주 새 옷을 사준다고 하더라고. 폴은 묵묵무답이었습니다. 나갈 채비를 갖추고 차고로 갔을 때 루이스는 또다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난 이 차만 보면 열받아.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차라니. 지겨워. 당신이랑 비슷한 시기에 차 샀던 사람들은 벌써 차를 몇 대나 바꿨다고. 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막 출발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마르셀 부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별장을 한 채 샀는데 시간이 있으면 놀러 오지 않겠어요? 루이스는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휴대전화를 든 채 울면서 폴에게 소리쳤습니다. 들었어? 또 별장을 샀대. 당신은 평생 별장 하나라도 사볼 수 있겠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폴은 차문을 냅다 열고 나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크릴로프는 허영을 봄꽃에 비유했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은 세찬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허망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허영심을 채우면은 잠깐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내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릅니다. 기껏 얻은 만족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더 큰 허영심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제니퍼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끝에 그녀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 동기들을 보고 있자니 등록금도 겨우 마련하는 자신의 빠듯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겉모습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유행을 따라 옷과 액세서리를 사들였고 돈이 모자라면 빌려서라도 사치품을 사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녀가 부자인 줄 알고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숙사 앞에서 빚쟁이들이 잔뜩 나타나면서 그녀의 가짜 생활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허영심만 가득한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참함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영심은 왜곡된 자존심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늘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화려한 겉모습으로 부실한 내면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늘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행복은커녕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기쁨마저 전부 놓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허영심은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허영심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면의 실속을 다지도록 합시다. 하버드 행복 노트. 진정한 행복은 현실과 미래를 적절히 연결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이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